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5번 내용 가지고 높아진 버전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단어는 이제 어필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뭐 어필 잘 알고 계시죠? 네, 조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필이란 단어는 사실 드라이브가 어원이에요. 드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돌진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뭐 어필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쵸? 보통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어필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쵸? 우리가 막 보통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어필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죠? 강하게 심판한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표출하죠. 드라이브의 의미가 있다는 거 조금만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어필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 어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법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려고 어필 단어 가져와 봤습니다. 옆에 이제 자막이 이제 떠 있죠.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해석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인간 심리학에 대해서 흥미로운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니아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그리고 발견한다고 해요. 파악한다고 합니다.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them은 앞에 있는 things를 나타내죠. 대명사 찾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대명사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대명사 앞에서 가장 가까운 명사의 수 일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발견한다고 합니다.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훨씬 더 어필링하다는 거. 이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필링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ing가 있습니다. ing는 보통 여러분들이 능동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능동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어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니, 제가 어필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질문에 보면은 어필링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맞는 걸까요? 자, 이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이것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게임이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를. 그쵸? 자, 보시면은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죠. 그쵸? 게임이 우리를 흥분시키는구나.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exciting으로 쓰겠습니다. 쓰면은 자, 경기가 흥분시키는 중이었습니다. 누구를? 당연히 관객이겠죠. 그쵸? 당연히 관객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문맥이 주어지고 목적어가 너무 뻔할 때, 너무 당연할 때 우리가 목적어를 생략합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에게 흥분시키는 중이 맞습니다 라고 나왔을 텐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생략되죠. 그러면은 exciting에서 점이 찍혀도 게임은 흥분시키는 중이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그쵸? 능동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안 나올 수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필링에 목적어가 없어도
너무 당연하죠. 왜? 아니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큰 호소를 하는 거죠. 하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쵸? 당연히 목적이 대상이 우리니까 to us가 생략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논리 얘기 좀 할게요. 디덕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역인데요. 뭐 연역 귀납할 때 그 연역 맞습니다. 자, 근데 연역하면은 뭐 귀납은 제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연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영어 글은 대부분 연역 아니면은 귀납으로 글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연역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연역적인 글 대충 뭐 있죠? 대부분 학생들이 연역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동물이 나왔어요. 애니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동물의 하위 범주인 강아지, 최소한 강아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애니멀은 상위 범주, 걔는 하위 범주 해가지고 상위 범주에서 하위 범주로 가는 거를 우리는 연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틀린 내용은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논증의 하나입니다. 논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논증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행위를 우리는 논증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막 이유 될 때 있잖아요. 그게 다 논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쵸? 근데 이 논증이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연역이, 자 보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귀납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게 연역 귀납 구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역을 그래서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자 보세요, 연역이 아니라 이 논증 구조는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주장을 당연히 뒷받침해야겠죠. 그쵸? 이거는 뭐 연역이든 귀납이든 똑같은 겁니다. 왜? 논증이 연역이랑 귀납을 잇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위 하위죠. 그쵸? 자, 근데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때 이 정도 차이로 우리가 연역과 귀납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연역이란 거는 근거가 주장을 100% 지지할 때 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참이라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납은요? 귀납은 근거가 100% 주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 90%, 뭐 95%, 뭐 85% 이 정도 지지하는 거를 우리가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납에는 보통 이런 말 쓰죠. 개연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를 못 쓰고 뭐뭐일 것이다, 이러니까 약간 개연성 있는 문장을 쓰긴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연역 같은 이런 논리, 어떻게 보면 논리 개념어죠? 개념어를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제 공부 이제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 국어에서, 사실 영어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국어 때문에 한 건데요, 국어에서 몇 년 전부터 논리학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1년에 뭐 최소 뭐 두 지문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연역, 논증, 귀납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제 알지 하고 이제 그냥 던집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국어 공부할 때 뭐 배경 지식 뭐 알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모두 다 배경 지식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 나왔던 지문이 다음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 몇 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 제대로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논리학 지문 만나실 때 연역 만나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이해된 배경 지식도 있고 독해력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독해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역도 설명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룰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널리시스인데요. 바로 분석이라는 단어죠. 제가 어떻게 좀 이번 강의에서는 좀 기획을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보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연역에 이어서 분석이라는 단어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란 말을 많이 하죠. 뭐 조금 영어에 국한해 보자면은 영어 문장을 분석하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개념 공부를 분석하다. 뭐 오답을 분석하다. 뭐 수능을 기출을 분석하다.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학생들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얘기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모르고 그냥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문제 풀고 해설지 읽어보고 끝이라는 거죠. 분석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분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문제 풀고 답 찍고 이런 거를 분석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분석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분석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언제? 영어 문장 분석할 때. 자, 보세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은 문장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죠? 그쵸? 나누죠. 뭘로? 주어, 동사로 브레이크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주어가 또 이해가 안 돼요. 뭐 분석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또 나눠봐야죠. 자, 주어는 명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명사는 앞에서 어떤 게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어떤 게 수식할 수도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를 나눠서 브레이크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또 나눴어. 이거를 만약에 한 단어로 볼게요. 나누다 보니까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단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모르겠네. 그럼 단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분석해야죠. 어떻게? 단어도 나눠봐야죠. 단어를 나누다 보면은 바로 어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이상은 여러분들이 쪼갤 수 없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쪼개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쪼개는 행위입니다. 쪼개고 합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어떤 영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누세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분석이 더 많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오답을 분석하든지 수능 기출을 분석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말 나온 김에 작정하고, 자, 제가 주제 넘지만 그래도 개념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수학 얘기를 조금 하면은 분석하는 걸 예시로 들기 굉장히 편해요. 자, 수학에 보시면은 함수의 연속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쵸? 함수 연속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은 일단 함수를 아셔야겠죠.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정의되는 문장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까지 쪼개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함수 하나 익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을 익혀야죠. 연속을 익히려면은 연속을 잘 뭔지 모르니까 연속도 쪼갭니다. 쪼개면은 연속은 극한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하나 알았고요.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함수 연속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입니다. 함수값이에요.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입니다. 이게 한 점에, 세 점이 한 점에 왔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죠. 그쵸? 그림에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쪼개보니까 이 그림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개념 공부를 분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조금 개념이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concern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할 건데요. 뭔가 오랜만에 영어 설명하는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concern 같은 경우는 서로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conce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일 아니면은 사업,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concern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걱정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conce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명사로 일, 뭐 사업 아니면 걱정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음에 about이냐 with냐 해서 쓰는 거 여러분들 가장 헷갈려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be concerned with 하면요 have to do with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ith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be concerned with, have to do with 이렇게 입으로 익히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be concerned about은 뭐죠? 그쵸? 걱정하다죠. 그래서 헷갈리셨던 이거 표현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 이번 시간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concern이 이렇게 뒤에 ing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사가 아니고 따로. 그럴 때는 우리가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concerning 해가지고 전치사. 뜻은 about이죠. 무엇에 관해서 뭐 as to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concerning 또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사가 있습니다. 그쵸?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 앞에서 concerned 해가지고 pp 분사죠. 분사는 결국 어쨌든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가 있고요.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형용사 파트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올 때랑 뒤에 올 때랑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있죠. 그쵸? 뭐 위치에 따라서 뭐 뜻이 다른 형용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바로 이겁니다. 그것도 그 목록에 보시면은 concerned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컨사운드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걱정스러운이고요. 뒤에 올 때는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자막에다가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목록 제공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보시다가 이거 내가 몰랐어 하시는 거 있으면은 멈추신 다음에 노트에다가 단거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35번 노파심과 한번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이것으로 4월 모의고사 노파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